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오늘 특별히 김정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목요일의 조찬회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정민 변호사님이랑 같이 방송하신 적?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출연도 하신 적이 있고요. 우리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또 전문가 공익적인 또 오해도 많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 김 변호사님하고 저 같이 하는 모임이 있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는 모임 이런 게 있는데 남들 아니 다 돈 벌 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지질이 공상 살고 있냐.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여기 왔어요? 진짜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게 막 제가 스케줄이 많잖아요. 아침에 이제 목요일날 CBS 라디오 하고 YTN 라디오로 하고 상암동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나는 강변북로를 타고 여의도로 오고 있어. 왔다가 이제 문 열어달라고 작가님한테 얘기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오늘 안 한다 방송 안 한다고 그랬지. 장윤선 저기 경주 갔지 에이펙 갔지. 그게 그때 생각난 거야. 근데 김윤 씨는 말머리를 쳤는데 제가 제 차를 폐차할 수도 없고. 안 되겠다. 일단 드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송구한 마음에 일단 저희가 타임쿡에서 준비한 한우 대파 육개장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대 곰탕 중 현풍 곰탕 원조 할머니 손끝에서 태어난 한우 대파 육개장은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으로 고아서 국물이 다르다. 맛이 깊다. 먹는 순간 진짜 원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광고 문구를 사장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직접 농사짓고 기른 우리 한우로 만든 100% 한우 대파 육개장입니다. 자, 한우 5족 그리고 사골 40%, 한우 모둠뼈 20%를 30시간, 30시간 이상 정성껏 푹 고아가지고요. 육개장을 냈어요. 그리고 매장에서 드시던 맛 그대로, 영양 그대로 집에서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는데요. 쌀쌀한 날씨에 뜨끈한 국물과 푸짐한 건더기를 한 숟가락 푹 드셔서 한번 후 불고 후루룩 드시면 세월의 깊이도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육개장입니다. 곰탕의 전설 육개장의 명작 한우 대파 육개장은 타임쿡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 집은 참 싸요. 한 팩이 1.3kg이고요. 2, 3인분이거든요. 1,800원입니다. 와. 5팩 이상 구매하시면 대박. 무료 배송 해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재배한 고명용 대파까지 증정해 드립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 받기 하시면요. 즉시 1,000원 할인 쿠폰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알림 설정하시고 1,000원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우리 김 변호사님. 제가 어제 섭외 전화 드리면서 좀 뭘 드셔야 돼요. 그랬더니 뭘 먹어요? 방송하는데 뭘 먹어야 돼? 어떠셨어요? 한우, 대파, 육개장 어떠셨습니까? 진짜 그 표현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그냥 스탠다드하고 맛있는 스탠다드하고 맛있는 근데 고기가 진짜 많네. 일단 제가 좀 음모론을 제기해야 되겠어요. 음모론? 좀 댓글에도 나와요. 이거 한우 맞아? 원산지 표기 속인 거 아니야? 이 가격이 어떻게 나와? 한우인데. 뭐 설마 속여 그런 거 우리 믿음을 좀 가집시다. 장윤선이 파는 건데. 한우 맞아요. 한우 맞아요. 근데 양이 너무 많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양이 진짜 많은데 한우 맞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타임쿡이 보니까 그 밀키트 대표 맛집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박리담에 그러니까 타임쿡이잖아. 그 타임에 딱 이때만 이렇게 싹 팔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속여팔 큰일 납니다. 제 대통령한테 원픽으로 사심 3심, 1심, 2심, 3심 아니고 4심. 기자인데 그럼 큰일 나겠죠. 진짜 근데 해장이 되네요. 제가 어제 술 드셨어? 어제 제가 진짜 바빴어요. 진짜 방송을 8번을 했어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심하이를 했어요 혼자. 이거 노가다가 이제 심하이를 해야 될 거냐. 좀 많이 먹었거든. 많이 자고 있더라고 술 먹으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최악의
대박이다 진짜. 술 먹다 잠드는. 술 먹다 이렇게 윤석열처럼. 술잔 들고. 그래서 아침에 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해장이 잘 됐습니다. 최고다 진짜. 아 그렇구나. 김준일님 밥 좀 드시고 돈 버세요. 예. 네 그만큼 가격 장점을 말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먹방도 넣으니 좋으네요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목요일에 요거 핫합니다. 네, 먹방 할 때 더 올라가. 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운림가 딱입니다. 울림가. 예, 전라남도의 기품 있는 명품 김치 운림가 김치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0년 맛의 고장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한 대인시장에서 입에서 입으로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입소문으로 시작해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맛과 정성을 이어오고 있는 김치 명가 운림가입니다. 자, 첫 번째 김치 대축제에서 노무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총 3관왕을 휩쓴 것은 물론이고요. 모두 27번이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상 받았다. 이게 바로 최상의 김치 맛과 퀄리티를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냥 국내산 김치가 아니고요.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의 원재료와 최고급 과일,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 엑기스, 2년간 숙성시키고 끓여서 정제한 멸치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 등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까지 최상급만을 고집합니다. 한입 베어 물면 퍼지는 아삭 시원한 맛, 해남 배추. 저기 누굽니까? 갑자기 예. 박지원? 박지원 의원님, 정동영 의원하고 헷갈릴 뻔했어. 예, 박지원 의원님 생각나는데 해남 배추에 전라도식 감칠맛 나는 매콤 양념을 아낌없이 버무려서 깊은 맛이 일품인 배추김치. 신선함의 기본인 당일 생산, 당일 발송입니다. 11월 30일까지 25년 김장김치 특가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매 방법은요. 유튜브 더보기창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운림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정민 변호사님은 왜 그 전북 출신이시라 또 입맛이 또 살짝 까다로우셔요. 자, 운림가 김치 평가해 주세요. 제가 육개장은 전문이 아니고 김치는 전문가. 김치는 상당히 제가 좀 전문성이 있다. 예. 입만 하지 못해요. 입만. 근데 예. 참 짜지도 않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네. 저 아까 제가 이제 서울에서 혼자 사는데 나이가 드니까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여성 호르몬이 저보고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아주 그 좋은 채소를 보고 제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몰래 한번 담궈봤어요. 혼자 서울에서 김치라는 것이 뭐냐. 근데 정말 맛이 제각각이에요. 담글 때마다. 손맛이 있거든요. 아니 똑같이 내가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맛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신기하죠. 왜 이렇게 동일한 재료에 나는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맛이 다를까. 김치는 발효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이렇게 일정하게 한다는 게 이게 진짜 프로의 실력이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이제 담근 김치를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애가 많으니까 이제 어머님 아버님 했던 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나중에 못한대 집사람 그냥 사 먹지. 그래서 운림가 추천드립니다. 운림가 우리 사모님께 제가 우리 어머니가 김치를 되게 잘 담그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김치를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나이라는 게 40대 50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 나이 되면은 나 김치를 잘 담그는 줄 알았어. 와이프가 자동방으로. 50이 다 됐는데 김치를 못 담궈. 그냥 사 먹자. 그래, 울린가 사 먹자. 맞아요. 왜 거기에 낭비를 해? 못하는 거는 잘하는 건 전문가들한테 분업체계를 해야지. 울린가 김치 이거. 이거. 김치 들어진다. 이거 손으로 찢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요. 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분께서 너무나 맛 평가를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리고 김정민 그 변호사님의 평가는 역시 변호사라 분석도 평가지.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제작진께서 요 김치 세트, 대파 육개장 세트 빼주시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치 가격도 방송 좀 해주세요 하는데 김치 가격을 안 알려주세요. 검색하셔야 아실 수 있다. 이거 무슨 광고 전략인 것 같습니다. 신비주의야? 신비주의인 것 같아요. 어머니 김치가 제일 좋긴 하지라고 하셨습니다. 군침 광고 요정
최종 김준일 평론가. 역시 방송 전문가는 김준일이다. 배고프다. 네. 아니 여기 가을이님이 네. 김준일은 평론보다 먹방을 더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먹방이라도 잘해야 돼도. 잘해. 아니 방송도 잘하고 예, 먹방도 너무 잘하고. 야, 자 바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진짜 끝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서해동의 사건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권 시작하자마자. 그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5명 있지 않습니까?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원장, 그다음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 전부 실형을 선고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니까 분노한 우리 그 박지원 의원님께서 소폭 마시고 집에 간다. 예, 페이스북에 글도 남기셨어요. 이 결정, 이 구형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공무원이 이제 그러니까 서해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약간 뭐 월북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의혹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이 벌어졌고 이게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졌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국정원에서 뭐 이런저런 보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은폐를 했다. 뭐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당시에 이게 월북이네 아니네 제가 뭐 그런 거를 판단할 건 아니고 그러면은 은폐를 했으면은 그거를 다 삭제를 했거나 그거를 전파를 못하게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논쟁의 지점이 있는데 지금 삭제 지시를 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지금 좀 뭐 진술이 엇갈리게 하는데 지금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삭제됐다고 알려진 뭐 이를테면 국정원의 보고서 같은 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그렇다면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냐 아니면 그때 정무적 판단으로 예를 들면은 이게 좀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한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쟁점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북한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네. 이를테면은 정무적 판단들이 사실은 북한에는 되게 많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은 북한은 괴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헌법 3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로 돼 있고, 근데 또 적이랑 그럼 전쟁하고 지금 쫓아낼 수 있느냐? 대화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들을 다 처벌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권도 사실은 어려운 일에 봉착한다.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네. 그 12월 26일이 선고라고 하는데 법원이 어떻게 결정할 걸로 전망하세요, 변호사님? 그래서 그게 이제 재판장이 지기현 재판장이라서 미리 보는 네, 미리 보는 내란 사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런 게 과연 정치적 그 사람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완전히 분리돼서 판결할 수 있는 사건들이냐. 상당히 정치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가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계엄 선포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 어쩌고 했습니다. 네. 이런 것이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비난해야 될 것은 북쪽인데 네. 그 사람이 뭐 그 월북자든 아니든 그거와 상관없이 한 생명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기들 무슨 뭐 병원균 옮긴다라는 명문하에 그래서 뭐 간접적으로는 사과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야말로 이제 고도의 정치적인 영역의 문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여러 가지 국익과 함께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결정하는 건데 이걸 전부 다 사법의 잣대로 재겠다. 네. 이거 자체가 발상 자체가 웃기는 얘기죠.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저는 이게 금강산에서 있었던 피격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네. 왜냐하면 그때 그리고 나니까 우리 정부에서 뭐 굉장히 강하게 하고 뭐 단절의 수준으로 그렇죠. 갔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채권자가 돈을 안 받겠다고 하면 채무자만 좋은 일 아니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야지. 그렇죠. 예. 왜 바보같이 다 포기하고 채권 포기하고 다 나와버렸죠. 금강산 관광 저쪽에 중단하고. 용만 하면 예. 뭘 얻냐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뒷받침되는 거고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무슨 정보를 삭제했다는 그 말은 일단 언론을 통해서 듣기에는 도저히 제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네. 결국 존재하는 정보인다는 건데요. 네. 그게 어떤 사이트에서
그때 국방장관 얘기로는 그게 모든 부대가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보안 조치를 했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것이 과연 기소해가지고 실형까지 구형할 일인가? 그리고 도대체 이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또 좀 되짚어봐야 돼요. 네. 이미 우리 영역을 우리 지배권을 떠나버린 사건인데 거기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추적해가지고 그 뭐 교전이라도 하라는 것이냐? 네.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해서도 네. 안 되는 일이고. 네. 그래서 디테일하게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또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야말로 정무적이다. 고도의 정치행위고 이걸 통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남북 관계의 발전에 그래도 걸림돌이 안 되게 처리하려고 했던 정부와 네. 이걸 빌미로 이제 뭐 종북몰이 하고 뭐 이렇게 이데올로기 북한과의 대립. 저는 이게 아까 뭐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헌법에 분명히 이제 적대 세력으로 규정은 돼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 한 번 더 그 부속도를 우리의 영토로 한다 그러면 그냥 전 세계를 우리 영토로 하죠 뭐. 뭐가 문제가? 그거는 네. 서문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국제법상 북한은 분명히 국가로 이미 인정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떤 특수관계로만 너무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기본적으로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현명하고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안착시키는 좋은 계기고요. 저는 북쪽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자국민의 피해 없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해서? 전쟁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잿더미예요. 그럼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그래, 너희도 석기 시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막아야 되는 거고 네. 전쟁을 막기 위한 두 가지 방안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네. 강력한 군사력. 그건 전쟁을 막기 위한 필수 요건이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연한 외교 대처인 거예요. 네. 이 두 가지가 브레이크와 그 엑셀과 같은 존재지 자동차가 엑셀만 있으면 그게 자동차입니까? 큰일 나죠. 똑같은 거예요. 네. 엑셀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어야 됩니다. 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네. 그래서 이게 척살하자, 괴멸시켜 버리자. 좋죠.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걸 할 때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다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전쟁 나면요. 1,000만이 죽을지 2,000만이 죽을지 몰라요. 그건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많이 가셨어. 전쟁까지 갔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사건에서 국정원이 22년 7월에 김규현 전 원장이 윤석열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죠. 자체 조사한 거를 대면 보고를 했고 윤이 고발하라고 했다. 지시를. 그러니까 감사원 조사가 있었죠. 그렇죠. 사실상 정치적 기소. 그리고 이 사건을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종북몰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있다. 짧게. 그러니까 이거가 워낙 오래돼 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해경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브리핑을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에 이거 바꾼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서웅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징역 4년은 구형을 받은 거고 해양경찰청장이 징역 3년 받은 거고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유족이 있으니까 좀 민감하지만 왜 이런 판단들이 나왔냐면은 그때 빚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빚이 많았고 평소에 이를테면은 검색 기록을 보니까 이를테면 이쪽에 이게 전남에 근무하는 공무원인가 맞아요.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쪽에를 검색을 한 기록들이라든지 뭐 이런 조류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것들에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수사기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월북으로 볼만한 자진 월북으로 볼만한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밝혀졌는데 중국 어선이 구조를 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왜 놔줬지? 이거는 뭐 중국 어선이 인도주의가 없고 한국 사람은 다 죽여야 돼서 뭐 이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요.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중국으로 가면은 또 여기로 한국으로 그렇지, 다시 놓고 돌아올 하냐.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북으로 가야 되는 상황, 판단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가능성은 있는 거고 신중했었어야 된다라는 비판, 자진월복을 너무 단정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처벌을 한다고 이거를?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무리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되게 중증적이고 복합적이고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외교적 이슈도 있고 북한이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고 사건에 대한 올바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하여간 굉장히 그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 상황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사건인데 이거를 이렇게 어쨌든 구형을 검찰이 세게 때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저는 변호사님 오신 길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3대 특검 가운데 최혜병 특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 뭐 김장한 목사나 이영훈 목사에 대해서는 지금 소환 조사도 아직 안 된 거죠. 그거는 이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무리가 있고요. 그들이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때 근데 여러 가지 압수수색은 왜 한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정황이 있으니까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일체 그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최상목 그 부총리도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증인심. 그러니까 전화도 안 받고. 이게 무슨 짓거리들인지. 네. 한때 국가의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무슨 연락이 안 되고.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너무 무책임하죠. 그래서 이 뻗대기식 이 대응에 대해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 지금 이 상태에서 갈무리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아 여기에서 그래서 마무리 수순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또 별도로 또 다른 기관에서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건은 주로 핵심적인 게 이제 임성근 사단장을 배제하고 보면 직권남용이 이제 중요 범죄란 말이죠. 네. 직권남용 범죄는 그 실형이 잘 안 나오는 범죄입니다. 유죄도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기소하는 게 맞겠다. 네. 구속하지 말고 구속영장 하지 말고 바로 기소하는 게 맞겠다라고 처음부터 이제 생각했던 건데 구속을 하겠다고 이제 수사팀에서는 특검에서 한 것은 상당히 내부에서는 자신감이 있었고 뭐 나올 거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죄질이 안 좋은 측면이 많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고 그런데도 역시 직권남용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지금 뭐 곧 기소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이제 간단한 의견서를 하나 냈는데 이제 특검팀에 이제 뭐 뭘 좀 더 들여다볼 게 있을까 해서 뭐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라도 다시 한번 꼼꼼히 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시간이 있길래 좀 봤는데 정말 특이한 현상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어떤 겁니까? 뭐냐면 그때 이제 8월 3일이죠. 2023년 8월 3일 날 박정훈 대령의 핸드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근데 박정훈 대령이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3명으로 특정이 돼 있었어요. 집단항명이라고 그래가지고 피의자 1이 박정훈 대령, 피의자 2가 최준영 그 1광수대장, 3이 정재훈 수사관. 그들의 주민등록 번호까지도 기재가 돼 있었어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가지고 그때 난리가 좀 났었죠. 근데 군검찰이 변명하긴 이렇게 했습니다. 법규에 발부서에는 안 써도 된다. 청구서에만 쓰면 된다 하면서 군검찰이 청구서에 써진 범죄 사실을 자랑 삼아 수사 보고서에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 기퉁에 있더라고요. 제가 청구서에 뭐라고 찾아보니까. 써 있었어요? 청구서에 성명불상자로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도깨비 장난인지. 그러면 성명불상자를 왜 압수수색? 피의자 1은 박정훈인데 그 밖에는 성명불상의 군사경찰이래요. 그러면 그들의 말대로라면 검사는 피의자 1 그 1, 2, 3. 박정훈 2는 성명불상자들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판사가 딱 보니까 야, 이 성명불상자가 최준영이야. 정재훈이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아냈어. 주민번호는 이거야. 하고 써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뭔가 곡절이 있다. 이게 우연이거나 실수거나 할 수가 없다.
판사가 특정해서 이 세 사람을 찍어서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실제 그 중앙지역 군사법원의 군판사는 3명을 특정해서 피의자 1, 2, 3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해서 발부를 했다고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판사는 정보가 없어요. 군판사는. 그렇겠죠. 검찰이 그거를 거기에 기재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기재된 발부본이 있는데 정작 군검찰이 청구한 데는 박정훈을 항명수계, 집단 항명수계, 그다음에 나머지 항명한 사람들은 성명불상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해괴망측한 문서가 지금 작성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의견서로 좀 이걸 밝혀봐라. 뭔가 이게 좀 조작의 냄새가 난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약간 추정을 해보니까 이런 가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영장 청구할 때도 만약에 범죄 사실 안 써놨다면 나중에 이게 문제되니까 영장 청구서에 범죄 사실을 나중에 혹시 끼워 넣으면서 실수가 벌어진 거 아니냐. 발부본에. 그 부분은 이제 발부본에 추론이죠. 그래서 이게 추론일 수는 있으나 당사자들의 단순 실수라고 변명하는 걸 그냥 쉽게 믿지 마라. 그런 의견을 하나 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그 주민조회가 굉장히 일찍 됐더라고요. 8월 2일 날 그날 바로 주민조회가 됐어요. 근데 박정훈 대령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한 적이 없단 말이죠. 박정훈 대령이 그전까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확보한 장기자력표에는 그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주민번호를 특정해가지고 주민조회를 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좀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열람한 게 아니냐. 그 부분도 좀 의심스럽다. 그렇게 조금 자잘하지만 그래도 좀 수사 기록에서 제가 추가로 좀 눈 뜨고 부릅 뜨고 찾아본 그걸 조금 의견서로 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이 최병 특검팀 수사 전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이게 임성근 금융 로비를 누가 하고 왜 했고 어떤 뇌물이 건너갔고 이거를 좀 밝히는 게 핵심이다라고 했었는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추진이잖아요. 하나는 임성근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게 윤석열까지 올라가가지고 경로를 해서 이거를 찍어 눌렀는가. 하나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정황적으로는 다 알지만은 윤석열이 이거를 경로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경로가 아니라 이제 임성근을 구하라라고 지시한 거. 두 가지가 약간 다 지금 난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그 얘기인즉슨 이게 이종섭이 구속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윗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특검이 했지만은 윤석열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기소는 되겠지만은 그것까지 입증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가 있고 더 말씀하신 거는 더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어떤 로비 루트인가. 그래서 뭐 의욕적으로 뭐 이영훈 목사도 하고 김정한 목사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가 너무 기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그 이후에 결과가 뭐가 나왔는지가 궁금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요란하기만 했는데 지금 그렇다고 뭐 일을 안 했다라고 제가 비판하지는 않지만은 쉬운 일은 아니니까 이런 거를 원래 입증하는 거는 그런데 요란하게 압수수색도 하고 약간 한미 간의 갈등까지 막 벌어질 뻔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결과를 못 내놓고 있어서 조금 더 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좀 특검팀에서 빛나는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한 좀 더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국민적 눈높이에 잘 안 맞는 그리고 초반 기세에 비하면 너무 후반부가 초라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임성근 하나 구속하고 끝나는 사건으로 마무리된다면 좀 많은 분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 근데 저는 좀 특검팀이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다. 좀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면 임성근 사단장의 이제 구속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 경로가 규명이 됐고요. 또 그 8월 15일 경에 이제 그 사실 그거 다 자백을 해버렸어요. 국방장관 지시로 검찰 단장이 대통령실에 월말까지 구속하겠노라고 구속 기소하겠노라고 보고서도 올리는.
상당히 밝혀지기 어려운 것들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저간의 사정들이 상당히 나올 것이다. 다만 로비 자체는 그렇게 쉽게 규명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범죄가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진술하겠냐고요. 안 하죠.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을 가능성도 연구 있고, 미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수사 실패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8월 2일 이후에 벌어졌던 그 아주 나이브한 외압들이 상당 부분 밝혀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해서 범죄 사실로 구성해서 기소해서 유죄 판결문이 나온다면 이 사건은 거의 80~90% 규명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할 거다 자기 재판 재개돼서 유죄 취지로 재판이 진행되면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며 그 김민석 전 총리, 김민석 현 총리죠. 김민석 총리가 이제 계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빗대 가지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도 이 얘기를 느닷없이 왜 한 거야? 이제 이런 그 궁금증이 있는데 우리 또 이제 취재의 달인 평론가 김준일 평론가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일단 작년 9월 2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의 계엄령 준비 사실 아니면 국기문란이다. 아 그런 말을 했었네. 소환 너무 좋아요. 내가 이런 거울 치료 잘하잖아. 그래, 내가. 야 거울 치료. 그러면은 국기문란이네. 한동훈은 국기문란을 한 거지 지금.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뭐 이게 한동훈 안 좋아하시는 특히 이제 진보 채널이니까 좀 많기는 하지만 한동훈을 제가 높이 평가했던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했던 부분들은 이게 너무 무리한 뭐 윤석열의 윤어게인이라든지 뭐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리고 일종의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본인이 선을 긋는 약간 그러니까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입장 차이는 있어도 막 이상한 거 끌고 오지는 잘 않는 그런 거예요. 부정선거 주장 안 하고. 부정선거 주장 안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윤어게인 안 되고 예를 들면은 뭐 한동훈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본인이 음모론의 피해자다 이런 서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 여전히 뭐 그거 믿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은 그건 입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7천만 원 김우겸 의원한테 7천만 원 한동훈 배상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네, 맞아요. 한동훈이 나는 음모론의 피해자다. 맞아요. 그게 다 깨졌지. 이 음모론자지 이게. 이게 음모론자 아니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면은 장윤선도 계엄할 수 있고 김종민도 계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나도 계엄할 수 있어. 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나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딱 그거잖아요. 재판이 재개되면은 유죄 취지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비상계엄이라도 선포해서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고 벌써 몇 단계를 건너뛴 거야. 일단 재판이 재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의해서 법원이 미쳤냐?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아니 가끔 가다가 죄송한데 미친놈들이 있기는 해요. 세상에 미친놈들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오버하는 쪽이 지는 거예요. 이거는 해석에 대한 분분한 논쟁이 있지만은 법원이 갑자기 나는 재판 재개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 재판부가 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법원 해체돼. 법원 해체. 법원 해체됩니다. 말이 되냐고.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프랑스에 2000년대 중반에 있었어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파리 시장 재임 시절에 있었던 범죄가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2007년 2월에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가 재판도 받지 않아요. 재임 기간에는 이걸 아예 명문화해 버려요. 그렇게 법으로 해결한 사례도 있고 미국처럼 이를테면 빌리 클린턴, 르윈스키 스캔들이나 지금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 위험하면은 그냥 그런 거 하지 마. 재판 다 중단, 기소 중지 이렇게 하는 정치적 영역으로 해결한 게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기소 중지 해버렸죠. 기소 중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일을 하게 해야지. 그게 상식이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러면 나경원이 예를 들면 성한용 칼럼 어저께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만에 하나 오세훈이 지금 유력 대선 후보인데 명태균 사건으로 그러면 대통령 되고 재판 받으러 다닐래? 그거 허용할래? 나경원은 빠로 사건 그러면 재판 받으러 다닐래? 대통령 만약에 될 가능성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가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한동훈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정신 좀 차려라 한동훈 그러니까. 진짜. 네. 김준일만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법률가들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한동훈의 이 발언. 그렇죠. 법률가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얘기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얘기를 저는 하더라고요. 이제 한동훈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전 대표라 불러야 전 대표. 전 대표한테 이제 참 멋있는 장면이 한 번 있었죠. 계엄 선포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 함께 이 계엄을 반드시 막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정계 은퇴가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왜냐하면 일단 이분이 돈이 있는 분도 아니고 조용히 인맥이 있는 분도 아닌데 결국 명분으로 그 성과를 내야 되는 분이거든요. 잘해왔어요 한동안. 근데 거기가 하이라이트였어요. 계엄 선포에 반대한 그 이후부터의 행보가 갈짓자 행보야. 해서는 안 되는지 막 그때 뭐 공동정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또 그 최저점은 이걸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이재명을 또 계엄? 그 다음에 뭐 이재명조차고 84조 운운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하자는 얘기인데 오히려 정말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그 이익을 버리고 이건 헌법적 관점에서 이게 맞다라고 해석을 내려주는 게 법률가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자기 자산에 그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건 무슨 시정 잡배나 할 소리를 갖다가 뒷구멍에서 뭐 술 한 잔 걸치고 할 수 있는 소리를 갖다가 무슨 계엄 저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 이재명이 또 계엄할 수 있다. 내란 매난 저기 전시 떠는 사변 기타 국가 비상 사태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할 거야. 이재명 대통령도 해야 되는 때는 해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런 원론적인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자기 재판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고요? 꿈속의 얘기 이게 이런 게 망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런 게 전문 용어로 망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이 이를테면은 반 이재명 투쟁 말고는 할 게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조금 더 좀 다른 관점에서 뭐 지금 보수보다는 진보 우세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맘다니 그 뉴욕시장만 보더라도. 그래서 조금 새로운 정치의 기운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기쁜 면도 있는데 그 좀 너무 소재가 없나? 너무 좀 갖고 갈 컨텐츠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민의힘 사람들 좀 만나보면 어떤 얘기 좀 들으세요 요새? 근데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굉장히 스탠스가 조금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좀 배 아파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막고 있는 거야. 나는 그 하이라이트는 송원석 원내대표 그거였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면 안 됐다. 나도 진짜 웃겼어 그 얘기는. 전 세계 사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도 심지어 그 얘기를 해서 왜 핵잠수함 얘기하면서 중국을 표적으로 하면은 불쾌할 수 다음날 시진핑 들어오는데 모르겠지만 중국 얘기를 왜 하냐. 조금 있으면 시진핑 오는데. 그래서 뭐 대통령실이 수습도 하고 그랬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국힘 지도부만 못해 그 얘기를.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게 누군데? 그러니까 현수막 붙인 거 누군데? 김민수 나와가지고 중국인 관광객들 바이러스 퍼뜨린다, 범죄자다 막 이러면서 협종 무슨 막 중국인 무비자 입국 막아야 된다. 무비자 입국 막아야 된다. 중국인 쇼핑 방지법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하고. 진짜 정말 3대 방지법 부동산 못 사게 해야 된다. 뭐 3대 쇼핑 방지법 막 했었잖아요. 만국의 그거요. 빨리 국힘 당사 보러 가라. 친중 정당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억지로 쥐어짜서 깔라고 하니까 이게 자기네들 막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도 어쨌든 지지층만 보는 게 아니라 중도층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잘한 건 잘한 거라고 인정은. 아니 국민의힘의 그 패널들 중에서 뭐 김종혁 최고나 이런 분들은 잘했다 뭐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이 저기 사법 리스크 요것만 지금 물건으로 왜냐면은 네. 뭐 이런 외교나 이런 경제도 지금 뭐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뭐 조정장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막 좋고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좀 그 국민들이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보기에 좀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러니까 그죠? 제가 탄핵 심판 때 네. 그 안국역에서 내려서 올라가면은 네. 중국 공산당 몰아내자라는 그걸 막 들고 사람들이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오. 그래서 참 정말 어이없는 정말 너무 어이없고 저는 이제 국힘에 대해서 반드시 위원장당으로 해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예, 사실 저도 뼛속 깊숙이 진보일까? 커온 배경이 법조인이고 네. 뭐 법무관을 했고 네. 변호사를 하고 있고 진보이면 얼마나 진보겠어요 제가 보수의 그런 뿌리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근데 대한민국 보수는 갈 데가 없다니까요. 어느 정당으로 가요? 보수당이 없는데 보수당이 없는데 어디로 가요? 네. 그 보수당을 그 참칭하는 당에게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게 빨갱이 몰이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 이제 공산당 신판 공산당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을 만든 거거든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인데 네. 옛날 공산당은 이제 잘 안 먹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을 끌어왔어. 예. 그런 짓을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예.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정말 진정한 보수당으로 거듭나려면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봐야 된다. 네. 그런 빨갱이 몰이 근거 없는 메카시 지금 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 예, 때려잡자 김일성 지금 김일성 죽은 지도 한참 됐고 94년에 네, 사망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런 프레임을 모든 관계에 있어서 너무 그런 낡았어요. 그 프레임 빨갱이 자체가 때려잡자 너무 낡았어요. 죽여야 된다 네. 적화통 저기 북침 통일하자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현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지도 네. 않고요. 우리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부자인데 네, 네. 부잣집에서 왜 쌈을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네, 그쵸. 혹시라도 뭐 이렇게 할까봐 네. 전전긍긍해야 되는 거지. 예. 아니 여기서 조금 빗나가긴 하는데 맘다니 얘기 조금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에 보면 오늘 지금 트럼프가 경고를 했어요. 맘다니한테 무슨 경고를 했냐? 너 나한테 잘하지 않으면 성공 못해. 지금 세계에서 트럼프한테 신라 금관 모형, 천마총 금관 모형 준 거 가지고 미국 언론이 엄청 조롱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기분이 좋아. 그런데 뉴욕 시장이 지금 무슬림 출신의 34살의 젊은 정치인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뉴욕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지금 한단이가 너 나한테 잘해라 안 그러면 성공 못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공산주의자라고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맘다니 이제 돌풍 1991년생, 네. 34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 때 무슬림이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뉴미디어 SNS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써서 약간 옛날 힙합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걸로 이제 선거 운동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뭐 새로운 힙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 민주당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승리를 하고 민주당이 대패를 했잖아요. 대선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독주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견제할 만한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민주당이 거의 근 100년간의 지지율 최저치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미국 거의 민주당이 완전히 헤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도 사실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이를테면은 버니 샌더스 같이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은 대선 같이 들어오니까 버니 샌더스 같은 조금 센 좌파가 있는 네, 거고 네. 이를테면 바이든 같이 중도층. 근데 이거 어떤 선택을 했느냐. 예전에는 이를테면 힐러리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중도 표심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쪽을 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전략적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에 있는 정치인들이 워낙 트럼프랑 못 싸우는데 맘디니가 지금 해성같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맘디니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뉴욕에 지금 집값이 너무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우파 포퓰리즘을 했다라면은 나는 이거 포퓰리즘은 말을 본인이 쓴 건 아니지만은 네. 나 부유세 해가지고 돈 많이 돈 버는 맞아요. 애들한테 걷어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트럼프와 정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스타성이 있는 사람이 나왔어. 우리가 갈망하던 사람이야라는 네. 게 이제 딱 뜬 거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대규모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맞물리면서 이게 맘드니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쿠오모라든지 여러 명의 그 민주당의 선수들이 있었는데 네네. 다 제끼고 맘드니가 올라간 거고 그렇죠. 오바마까지 지지 네.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맘디니를 중심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민주당이 반격을 할지 특히 이제 내년 지방선거 이번에 뉴저지, 뉴욕, 버지니아, 네. 버지니아는 워싱턴 D.C.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연방 공무원들 많이 사는데 다 잘렸어. 트럼프가 잘라가지고 잘린 사람들이 빡쳐가지고 나 찍었구나. 버지니아는 심지어 공화당이 현직 주지사예요. 네, 그런데도. 예, 그런데 다 잘려가지고 분노의 투표로 해서 민주당이 돼버렸어. 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트럼프한테. 예.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어. 지금 견제하고 뭐 이런 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이 맘다니 돌풍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 정치에 영향을 끼치게 될지 사실 미국 민주당이 그랬잖아요. 막 그 힐러리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반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막 뭐 말은 번드르하게 잘하는데 부패 정치인 이렇게 봤어요. 그렇지. 이제 그렇게 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신선하고 실제로 우리 편에서 좀 빈자와 약자, 소수자 편에서 뭔가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를 하니까 이제 당선이 된 건데 모르겠어요. 정치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확실히 좀 돌풍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또 이런 기운이 또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사람 빛 얘기했더라고. 어둠 속의 빛. 또 우리 그런 빛의 혁명. 한국에서 뭘 배웠나? 이런 혼자만의 착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관세를 때리고 네. 이게 극약 처방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제조업이 무너졌잖아요, 미국이. 이게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고 그걸 관세로 한다고 해서 돌아갈 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네. 경제 논리가 장기적으로 먹히는 거지 정치 논리는. 그래서 지금 아마 그거는 좀 트럼프식으로 그러니까 엑셀과 브레이크 얘기를 제가 아까 했는데 네. 이제 그게 또 실증이 나면 다른 쪽으로 또 기우는 게 그 이 시대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이제 트럼프식으로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신선한 반대 세력이 또 네. 주도권을 잡는 거 그건 뭐 정치사에 늘 일어나는 그러니까요. 네. 뭐 선순환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그 현재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중인데 경호처에서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 국민들께 상처 안겨서 송구하다라는 입장 냈고요. 강훈식 비서실장 출범 당시 대통령실은 무덤이었다. 그 무너진 기초위에서 뭔가 다시 세우려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네, 시간이 우리 없어요. 김건희 의문의 남성 얘기도 해야 되는데. 김건희 얘기합시다. 김건희 의문의 남성 아. 얘기합시다. 누구예요? 취재했구나. 아이, 의문의 뭐. 남성 누군지 취재했어. 대략적으로 취재를 했고요. 야, 이게 빨리 얘기해 오늘 주지. SBS가 네. 보도를 했는데 네. 이모 씨라고 성까지 나왔어요. 성까지 나왔다. 예, 그래서 이 지읒시옷. 이 지읒시옷이다. 예, 지읒시옷이다. 예, 예. 오늘 근데 그 보도가 아침에 나온 거 보도가 너무 재밌더라고. 오. 예, 특검에서 네. 이제 이 씨를 예. 56세 이 씨를 예. 여기 이제 압수수색해야 된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가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뛰어내렸다. 예. 도주했어 지금. 그러니까 행방이 도주했어. 묘연해. 묘연해. 예. 행방이 묘연해. 예. 그러니까 지은 죄가 없는데 왜 도망가? 왜 갑자기 왜 2층 왜 도망가? 영화에서 보잖아. 그러니까. 뭔가 사고 치거나 예. 불륜 저지르거나 그러면 예. 2층에서 갑자기 예. 뛰어내려가지고 도망가잖아. 예, 그렇습니다. 자, 2010년부터 김건희랑 알고 지냈어요. 2010년부터 김건희랑 알고 지냈고요. 2013년부터가 아니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왜 핸드폰이 그러냐면은 나온 거고. 핸드폰이 2013년부터 2016년인 거지. 예. 왜 그 이전부터 알아야 되냐면은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2011년, 12년에 벌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이미 알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부터 네. 2010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것 같고 최근까지도 연락하고 지냈다. 그거는 이제 SBS 보도로 아셨겠지만 작년 10월에 네. 음주운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경찰이 물어보잖아요. 아유, 음주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유, 제가 오늘 승진했는데 친구들하고 한잔. 한잔했어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 지인이 반부패 2부에서 조사를 받던 지인이 무혐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축하 차원에서 우리가 음주 파티를 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가 왜 2부? 나와? 그러니까. 이거 그거지. 너그 서장 남청도 다 이제 다 했어. 막 사우나 가고
그러니까 내가 밥도 사고. 김건희하고 내가 아는 거를 너무 암시하려고. 왜냐면 그때 무혐의를 받았던 게 열흘 전에 받았던 게 김건희였거든. 검찰에서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반부패 이부에서 수사 기사 검색해봐요. 반부패 이부에 김건희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음주운전했지만 자기가 살려고 김건희를 판 거지. 그 그렇지. 순간. 그런데 그래서 경찰은 네. 이거 좀 애매하니까 어쨌든 그 얘기까지 써놨지만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렇게 적어놨고 이게 이제 지금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경찰 그래서 몰랐을까는 알았을 것 이게 같아. 뭐 제가 무슨 뭐 요즘 막 이제 김건희하고 무슨 관계냐 그런데 저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알아도 그런데 어쨌든 매우 밀접한 관계였고 2013년에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팀 팀장에서 이제 좌천이 돼서 2014년에 대구로 갔거든요. 대구고, 그때 윤석열이 매우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 그만두겠다라고 했을 때 김건희가 오빠 절대 그만두면 안 돼 힘내라고 대구에 있는 오빠 본인은 서울에 있었고 대구에 있는 오빠를 절대 그만두지 못하게 한 거 힘내라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대구에 윤석열이 내려가 있을 때 모 매체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모 매체 기자들 얘긴데 그 윤이 당시에 우리 부인이 기자님들이랑 마시라고 카드 줬다고 우리 마누라 카드 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껏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건희는 카드 주고 술 먹어라 하고 못 오게 대구에 그냥 있게 하고 자기는 서울에서 뭘 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뭐 개인적으로 썸이 있었네 그런 건 전 모르겠고 뭐냐면은 이 사람은 무자본 M&A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러는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매번 해왔던 사람이고 예전에 지금 특검에서도 보는 거는 김건희하고 같이 지금 뭔가를 범죄를 했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2022년 대선 당시에 김의겸 의원이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태광 ENC라는 회사 주식을 2010년 4월에 대량 매수한데 하루 만에 1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김건희가 팔았는데 그거를 지금 이 모 씨와 이 사람과 같이 했다. 주가 조작?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범죄 혐의로 무슨 관계인지 그걸로 지금 특검이 보는 게 아니라 범죄 혐의로.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범죄 공동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 사람 잡아가지고 폰 들여다 보면은 굉장히 미싱 링크가 다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잡아야 돼요. 어디로 도주했어? 56세인데 무슨 아이언맨이야? 자기도 뛰어내고 캡틴 아메리카 2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대단하다. 근데 안 다치고 어디론가 지금 도주해 있으니 수배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그러게요. 근데 저는 좀 볼수록 신기한 게 자기 핸드폰을 그냥 증거인멸 하려면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지 뭐하러 거기다 또 맡길까요? 건진한테? 참 특이한 사람. 건진한테 추억이 맡긴 많이 게 남아있는 아니라 이게 뭔가 추억이 많이 남겨있으니까 못 버리는 거지. 이게 제가 볼 땐 영혼을 이 영혼이 지배하고 그 영혼을 또 다른 영혼이 지배하는 뭐 자회사 관계인지 영혼의 삼각관계야. 아니 그 애군이 껴가지고 구술해가지고 그때 건진이 악귀를 쫓아냈대잖아요 그 핸드폰에. 도대체 진짜 납득 불가다. 근데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그 특검이 어쨌든 이 사람을 키맨으로 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어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김건희 씨와 함께했던 주가 조작 범죄 공동체는 너무 많아요. 이종호도 있잖아요. 그 굉장히 많은 방식의 주가 조작 행태가 드러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삼부토건이나 웰바이오텍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기구속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그 판도라남 언론에서 이제 판도라남이라고 쓰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판도라남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좀 빽받은 얘기 좀 할게요. 빽받은 얘기. 두 개를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진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서 얘기를 못 하고 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받았으면 받은 거지. 김건희 빽받은 얘기. 빽받은 얘기했고 의견서에 변호인들이 주저주저 썼다는 변명을 그게 판사 보고 열받으라고 하는 소린지 검사 보고 열받으라고 하는 소린지 그런 얘기는 안 하면 못하지 않나요? 국민들이 볼 때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무슨 여론몰이가 어떻고 이렇게 되면 뭐 이 필요 이상으로 궁지에 몰릴까봐 얘기를 못했다. 뭐 송구하다. 이제 와서 그게 자백인 건지도 모르겠고 일단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서로를 길게 깐 건데요. 청탁이 없었다. 그게 국민들이 무슨 관심사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부인 된 사람이 넙죽넙죽 뇌물 받은 걸 그걸 국민들은 뇌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직무 관련성. 아니 대통령 부인이 멀쩡히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사람한테 고가의 백을 받았는데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그건 다 뇌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법조인들이 그걸 가지고 무슨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 청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 국민들을 상대하는 정치인들 아닙니까? 정치인의 분이었고 그러면 그 수사도 정치적이어야 되잖아요. 아직도 검찰총장의 부인이야. 법조문 어디에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도 없었고 그러니 뭐 봐주세요. 싸게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게. 너무 구질구질하다. 그렇죠. 차라리 그 얘기라면 끝까지 입 다물고 있던가. 그냥 안 받았다고 하던가 끝까지 아니면 침묵하던가. 그러니까 김정민 변호사님이 이제 법에 근거한 정론 하셨으면은 제가 또 쌈마이 평론 이제 심리를 꿰뚫는 쌈마이 평론. 그러니까 일단은 왜 그랬느냐. 하나는 보석을 앞두고 있고 내가 죄는 다 인정할 거는 인정도 하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보석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했을 거다 하나라는 게 있고 어쨌든 이거는 부인하기가 힘든 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 교환하러 갔을 때 샤넬 매장에서 걸걸한 목소리를 녹음해 들었다니까 증인들이 너무 많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인하기도 어렵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손때가 너무 많이 탔어. 신발하고 사용감. 손때가. 근데 생각해 본 거야. 야 그라프 목걸이는 손때는 안 탔잖아. 야 이거는 인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인데 가장 제가 주목한 거는 지금 얘기하는 이 세 번째 이유예요. 뭐냐면은 밀어내기다 이거는. 밀어내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언론계에 있는 은어 같은 거예요. 밀어내기가 뭐냐? 우리 재벌 회장님께서 크게 사고 쳤어. 그러면 이제 그룹에서 뭘 하느냐? 갑자기 재벌 회장님이 10억 원 쾌척, 봉사 활동한 거 이거를 보도자료 쫙 뿌려. 그러면 이제 언론들 특히 이제 큰 언론사는 별로 안 그러는데 작은 인터넷 언론들이 다 씁니다. 그러면은 재벌 회장님은 검색하면은 원래는 그 사고 친 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선행 기사가 상단에 올라와. 맞아. 그런 일 많잖아. 이거를 이제 요 바닥 용어로 밀어내기라고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도 최근에 밀어내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그 광주지법 있을 때 변호사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지금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광주를 방문한다고. 5.18 그래서 장동혁 광주 치면은 이제 5.18 방문한다라가 갑자기 5월도 아닌데 뜬금없이 갑자기 11월에. 극우 주장하다가 이것도 제가 보기엔 밀어내기다. 윤석열 면회하다가 뜬금없이 웬 5.18. 김건희도 지금 어저께 이 SBS 보도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모 씨를 감추기 이게 지금 위한 쫙 했는데 김건희 샤넬백 받은 거 인정이 다 덮어버렸어. 야 훌륭한 분석이다. 이건 밀어내. 이거는 쌈마이. 이건 쌈마이 분석 아니야. 정통한 분석이야. 쌈마이라고 해줘. 괜찮아. 맞아. 하지만 이거는 매우 유력하다. 굉장히 이거는. 유력하다. 밀어내기다. 우리 같은 법조인은 상상도 못하는 제가 정확한 이 바닥에서 좀 많이 굴러먹었어요. 제가 이 바닥에서. 언론인들만 할 수 있는. 이게 도대체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가 되네요. 네, 진짜 밀어내기다. 이게 지금 큰일 났어. 이모 씨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야 명품백 받은 거 인정하자. 싸게 끊고 가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밀어내기 했다.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 최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요. 내란과 관련해서 그리고 김건희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여전히 밝혀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검이 좀 미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희가 특검 수사에 대해서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조금 더 힘내서 수사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서울 중앙법원 영장 전담부 좀 잘 좀 영장을 봐주시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염원을 잘 그렇습니다. 살펴주시라. 예, 그렇습니다. 그 추경호 영장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장하시다면 한우, 대파, 육개장,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운님과 김치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았죠? 네. 김 변호사님 드시기에 불편함 없으셨죠? 네, 아주 맞습니다. 추경호 얘기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준비 많이 왔는데. 추경호 얘기 좀 2분만 추경호 얘기해 주세요. 그게 이제 추경호 씨나 또 그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뻔한 그 내란범인 걸 알면서도 통상적인 계엄을 준비했다는 이런 변명이거든요. 네.
이런 통상적인 계엄 준비도 이들 위치에 있는 사람 정도라면 내란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란범이 되는 거예요. 국헌문란의 목적을 너무나 또렷이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수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 집행 자체가 다 내란이 되는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국민 그 법적인 관점은 차치하더라도 국민 일반의 생각이잖아요. 공록을 받는 자들이 지금 국민의 생명이 경각지세에 처했는데 너희들도 목숨 걸고 막아야지. 너희들은 그냥 뒷짐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니까 내란 공범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아유 쉽다. 너무 쉽네요. 네, 내란 공범이다. 자, 추경호 원내대표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